서두러라. 오늘은 일정이 바쁘다. 아니, 대감마님이 왜 오늘 말을 타신 걸까? 조선의 귀족들은 말을 타지 않았다. 태종 11년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임금이 말을 타고 노루를 쫓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태종은 황급히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친히 활과 화살을 가지고 말을 달려 노루를 쏘다가 말이 거꾸러짐으로 인하여 말에서 떨어졌으나 상하지는 않았다.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 하였다. 사관은 임금이 사관에게 알리지 말라고 한 그 말까지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조선 제3대 왕, 무인 출신인 태종조차 말에서 떨어지는 걸 부끄러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선에서 말 타기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분이었고 체면이었고 권력의 문제였습니다. 왕은 왜 말을 탔을까요? 아니 타야만 했을까요? 태조 이성계는 전설적인 명사수였습니다. 활로 짐승의 원하는 부위를 마음대로 맞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의 화살도 특별했습니다. 쌀이나무로 살대를 만들고 하계깃으로 깃을 달았는데 폭이 넓고 길이가 길었습니다. 깍지는 술록의 뿔로 만들었고 크기가 배만했습니다. 살촉은 무겁고 살대는 길어서 보통의 화살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선은 무인이 세운 나라였습니다. 왕의 무예는 곧 왕권의 정당성이었습니다. 세조는 어땠을까요? 평강에서 사냥할 때 사슴을 쏜 화살 7발이 모두 목을 관통했습니다. 표범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자 직접 범사냥에 나섰습니다. 세조는 아들 노산군을 데리고 자주 사냥을 나갔는데 노산군을 강한 임금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왕들의 사냥 기록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세종실록에 782회, 세조실록에 309회, 태종실록에 255회의 사냥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세종실록의 782회 중 대부분은 사실 태종의 사냥 기록입니다. 세종이 즉위한 후에도 태종은 상왕으로서 계속 사냥을 즐겼고 그 기록이 세종실록에 들어간 것입니다. 세종 본인은 사냥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자는 뚱뚱하니 항상 궁궐에서 걸음을 걷게 하고 후원에서 말을 타게 하며 매를 놓아 사냥하는데 참여하도록 하여 혈기를 통하게 하라. 본인은 안 하면서 아들에게는 운동하라고 한 셈입니다. 그러다 성종대에 오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성종은 사냥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고 지방 수령들에게도 수렵을 하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성리학적 윤리를 강화하면서 문을 중시하는 사회 풍조가 강해진 것입니다. 중종 38년 선조 40년을 제위했지만 사냥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무인이 세운 나라는 점점 선비의 나라로 변해갔습니다. 그렇다면 문반 양반들은 어떻게 다녔을까요? 묵과 시험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묵과는 말을 탄 채 활을 쏴서 특정 표적을 맞히는 시험이었습니다. 격구라는 과목도 있었는데 말을 타고 달리면서 공을 쳐서 구문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난이도가 얼마나 높았냐면 성종 때 22명의 무관을 선발하는데 규정에 합격한 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무관은 말을 탈 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관과 무관의 차별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동반문관 육품과 서반무관 사품이 동격이었습니다. 무관 이품이 문관 사품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관직 구조는 더 가혹했습니다. 무관은 1품과 2품 관계가 아예 없었습니다. 국왕을 대면하는 의식에 문관은 1품부터 9품까지 전부 참여할 수 있었지만 무관은 4품 이상만 가능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문관 자리 1779개 중 88.8%인 1579개가 정직이었습니다. 무관 자리 3826개 중 고작 21.5%인 821개만 정직이었습니다. 무관의 78.5%가 무급이거나 임시직이었습니다. 19세기 기록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영의정 이채응이 고종에게 아뢰었습니다. 조정의 높은 벼슬 관리들이 자신이 타야 할 가마를 타지 않고 보교를 타고 있으며 심지어 말을 타야 하는 무관들도 말을 타지 않고 보교를 타고 다니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관조차 가마를 타려 했습니다.
왜일까요? 문반이 더 높았으니까요. 가마는 신분 상승의 상징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이동했을까요? 가장 흔한 방법은 걷기였습니다. 관도는 30리, 즉 12km마다 모루를 설치했습니다. 30리는 계속 걷다가 한번 쉬어가는 거리였습니다. 보통 사람은 30리씩 쉬어가며 하루 100리 약 40km를 걸었습니다. 한양에서 의주까지 약 1000리. 10일이면 도착하는 거리였습니다. 말은 어땠을까요? 말 한 마리 가격이 노비 2~3명 값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그래서 역참제도가 중요했습니다. 역참은 관원이 마패를 보이면 말을 지급하거나 교환해 주었습니다. 관리들이 부임지로 갈 때는 이 역참을 이용했습니다. 마패만 있으면 40리마다 말을 갈아타며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참 운영은 역인들의 몫이었습니다. 역인들은 군역을 대신해 마필 관리 역사와 도로 정비를 담당했는데 부역이 너무 고되어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위 양반들은 어떻게 이동했을까요? 가마를 탔습니다. 가마의 종류는 신분에 따라 철저히 구분되었습니다. 여는 임금이 타던 가마였습니다. 덩은 공주나 옹주가 탔습니다. 가교는 2마리 끄는 가마였습니다. 쌍마교는 관찰사와 종이품 이상, 승지를 역임한 자만 탈 수 있었습니다. 동마교는 당상관만 탈 수 있었습니다. 사인교는 4사람이 매는 가마로 주로 혼례 때 사용했습니다. 가마를 타고 대궐 문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삼정승과 조선 말기의 청나라 공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가마는 걷는 것보다 느렸습니다. 가마꾼들이 정확하게 손발을 맞춰야 가마가 제대로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왜 가마를 탔을까요? 첫째, 승차감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도로 상태는 형편없었습니다. 현대의 흙길이 고속도로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마차나 수레는 나무바퀴라서 승차감이 매우 나빴습니다. 고무 타이어는 근대에나 들어온 물건이었습니다. 둘째,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마를 타고 가면 앞에서 하인들이 외쳤습니다. 물러거라, 날이 행차하신다. 이걸 벽제라고 했습니다. 서울 종로의 피막골은 이런 가마 행렬을 피하기 위해 백성들이 뒷골목으로 다녔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셋째, 양반에게 시간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느려도 상관없었습니다. 체면이 중요했습니다. 조선의 교통 인프라는 어땠을까요? 한양을 중심으로 9대 간선도로가 있었습니다. 제1로는 의주로 일명 연행로였습니다. 서울에서 의주를 거쳐 베이징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길이어서 사절들의 숙식을 위한 관사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경로는 이랬습니다. 서울, 고양, 파주, 장단, 개성, 금천, 평산, 서흥, 봉산, 황주, 중화, 평양, 순안, 숙천, 안주, 가산, 정주, 곽산, 선천, 철산, 용천, 의주. 제1호는 서울에서 함경북도 서수라까지였습니다. 제3로는 평해까지, 제4로는 동래, 즉 부산까지였습니다. 제5로는 제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외 전라도, 충청도로 가는 길들이 있었습니다. 지방 관하에는 객사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국왕을 향한 배례 의식 공간으로 사용하다가 중앙의 관원이 파견되어 오면 숙소로 사용했습니다. 민간인들은 객주가 운영하는 숙박시설을 이용했습니다. 화물은 어떻게 운송했을까요? 조선은 대규모 화물 이송에 주로 수운을 이용했습니다. 조은선은 길이 75척 정도로 한 번에 50여 톤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조은선은 세곡 운반이 주된 임무였지만 배에 여유가 있으면 다른 화물과 사람도 함께 실었습니다. 종합수운 선박이었던 셈입니다. 19세기로 가면 상황이 극적으로 변합니다. 보교라는 가마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보교는 시골 부녀자나 늙고 병든 사람이 타던 소박한 가마였습니다. 그런데 타기 쉽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고위 관료들이 다투어 탔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두가 보교를 타려 하니 경쟁적으로 화려하게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사치가 극에 달했습니다. 보교 하나 제작 비용이 180냥이었습니다. 당시 쌀 1석이 2에서 3냥이었으니 쌀 60에서 90석 값입니다. 노비 한 명 값의 절반 정도였습니다. 순조, 헌종,
철종 때 계속 복교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신분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가마꾼들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앞에 가는 가마꾼이 어이야 하면 뒤에 따르는 사람이 화답했습니다. 어이야 내 말 좋다 자랑 마라. 내 말 좋다 자랑 마라. 가마를 메고 가는 그들의 삶도 고단했습니다. 가마를 타고 가면 앞에서 권마성을 불렀습니다. 임금이나 고위 관료가 행차할 때 위세를 더하기 위해 하졸들이 목청을 가늘고 길게 뽑아 부르던 소리였습니다. 조선시대 교통수단은 철저한 신분체계를 반영했습니다. 왕은 말을 타고 사냥을 했지만 문치주의가 강해지면서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말에서 떨어지는 것조차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문반 양반은 가마를 탔습니다. 말 타는 건 천한 일, 무관들이나 하는 일로 여겼습니다. 가마의 종류로 신분을 과시했습니다. 무반 양반은 원래 말을 타야 했지만 조선 후기로 갈수록 가마를 타려 했습니다. 문반보다 낮게 취급받았기 때문입니다. 중인이나 평민은 대부분 걸어 다녔습니다. 장거리는 하루 100리씩 걸었습니다. 보부상들은 짐을 지고 전국을 누볐습니다. 그런데 평민에게도 특권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만큼은 남성은 사모간대를 차려입고 말이나 나귀를 탈 수 있었습니다. 여성은 궁중에서 입는 당의를 입고 가마를 탈 수 있었습니다. 평생 한 번 양반 흉내를 낼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조선은 유교적 예법이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말을 타느냐 가마를 타느냐는 단순한 교통수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분이었고 권력이었고 체면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차를 타는지로 사회적 지위를 가늠하듯 조선시대 사람들은 가마의 종류로 신분을 판단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만 가마가 자동차로 가마꾼이 엔진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태종 14년 태종은 또 한 번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사관은 담담하게 왕이 넘어진 것과 왜 넘어졌는지만 기록했습니다. 태종도 배웠던 걸까요? 사관의 붓은 막을 수 없다는 걸.